리플은 탈중앙화를 포기하고 속도와 효율성을 따지는 확장성을 채택한 중앙화 암호화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건 없을 겁니다. 사실은 리플에도 좋은 호재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됐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호재입니다. 또한 소송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 리플의 주식이 나스닥에 상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이 리플입니다. 리플은 어떤 코인인가요? 리플은 사실은 핀테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04년에 라이언 푸거가 은행 간 송금 시스템이 형편없음을 직시하고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은행 간 실시간 국제송금 서비스를 만들어낸 게 리플페이입니다. 그래서 리플페이를 개발을 했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이 세상에 탄생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이 개발되고 2009년에 비트코인이 세상에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반인들도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드 맥칼렙이라고 과거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를 창립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리플페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저거를 암호화폐로 만들면은 정말 대박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2011년에 리플페이 프로젝트를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크리스 라슨이라는 개발자를 영입해서 둘이 리플 트랜잭션 프로토콜을 개발을 해요. 즉 암호화폐 리플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리플의 처리 속도 등 확장성 개선을 위해서 이거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 충돌로 제드 맥컬럽과 크리스 라슨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드 맥컬럽이 크리스 라슨을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반대로 이 사회에서 제드 맥컬럽이 쫓겨났어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제드 맥컬럽은 나와서 리플의 업그레이드 버전형인 스텔라 루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플의 가장 강력한 상대는 스텔라 루멘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XRP 리플이 이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페이지가 라이언 푸거가 2004년에 리플페이를 개발을 하고 이때 리플페이는 블록체인 기술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암호화폐도 아니었고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은행 송금보다는 훨씬 빠르게 세게 하겠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상 기술의 진보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마운틴곡스 창립자인 제드 맥컬럽이 그 가능성을 보고 이 프로젝트를 인수를 하고 크리스 라슨을 영입해서 오픈코인이라는 회사를 개발을 하고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개념을 도입해서 만든 게 지금의 리플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탈중앙화 암호화폐가 아니라 중앙화 암호화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개발 당시에 채굴 방식 없이 합의에 의해서 이때 이미 1000억 개 리플을 생성해냈어요. 이 이후에는 또다시 채굴해서 양을 늘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처음 탄생을 1000억 개로 해가지고 그 1000억 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반 정도는 에스크로 계좌에 갖다 놓고 매달 초에 한 10억 개씩 꺼내서 쓰고 있는 이러한 지금 형국입니다. 그리고 쓰다 남은 거는 다시 금고로 집어넣는 이런 방식인데 리플렛은 비트코인하고 틀려가지고 여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거를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가지고 진입 여부도 관리 주체가 판단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검증하는 노드의 숫자를 100개 이내로 축소해서 보통 한 55개 정도로 돌리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노드 숫자만 해도 5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1 정도의 작은 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이게 그렇게 빠른 거예요. 비트코인은 초당 한 7건이나 한 20건 정도
처리를 못하지만 리플은 초당 1000건 이상을 처리해냅니다. 이 55개 노드가 100% 다 같이 합의할 필요도 없고 이 중에서 80%만 합의를 하면 합의를 봤다고 해서 승인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신속하게 했기 때문에 그 작업증명과 같은 그런 고난도의 합의 메커니즘이 아니고 적은 숫자들의 합의 알고리즘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처리되는 한마디로 중앙화 암호화폐인 거죠. 즉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라고 해서 탈중앙화와 보안과 확장성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셋 중에서 2개 정도만 달성 가능하고 하나는 포기할 수뿐이 없는데 리플은 한마디로 탈중앙화를 포기하고 속도와 효율성을 따지는 확장성을 채택한 그러한 중앙화 암호화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리플렛에 가입한 은행들은 각자의 통화를 그 XRP의 중개 매체를 통해서 서로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원화로 보내도 미국에서는 달러로 받는 시스템인데 이 가운데 XRP가 들어가서 이제 서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들여다보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관리 기관이 있느냐 아니면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없느냐라는 차이가 있고 특히 속도 면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은 굉장히 늦는 데 비해서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 대신 퍼블릭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높은 데 반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를 포기하고 속도를 채택했다는 거 등등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코인으로 나눌 쪽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쓰고 있는 거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스위프트 시스템과 리플 시스템을 비교를 하면 스위프트 시스템은 은행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송금할 적에 중간에 중개은행들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남미나 어디 은행으로 보냈을 적에는 미국의 중개은행을 거쳐서 또 중남미 은행과 연결된 다른 중개은행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서너 단계 이상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틀 내지 길면은 한 열흘 더 걸립니다. 그런데 리플 시스템은 이쪽 전자지갑에서 저쪽 전자지갑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건 보통 한 5초 정도면 송금이 끝나는 거죠. 이런 큰 차이가 있고 리플의 특징과 장단점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선 크게 보면 리플의 장점은 처리 속도와 효율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라는 점이 장점으로 둘 수 있고 단점은 중앙화와 과도한 거래 물량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우선 리플의 장점은 스위프트 시스템에 비해서는 압도적인 우월성이 있어요. 송금 시간도 보통 3초에서 5초 사이면 가능하고 수수료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1000여 개가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코인은 발행되지 않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점이자 장점이에요. 미국의 최대 벤처 투자사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도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래는 국권 간 결제 금액이 앞으로는 굉장히 커질 겁니다. 2022년만 해도 150조 달러 규모였는데 앞으로 5년 후에는 이게 그 2배 정도 되는 29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송금 시장이 커지는 것만큼 리플의 수요도 같이 커질 겁니다. 국권 간 거래에서도 처리 시간도 적지만은 특히 송금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시프트 시스템, 즉 은행 간 송금에서는 보통 한 8% 정도의 수수료가 되는데 소액일 경우에는 이게 20%까지도 듭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보낼 적에는 오히려 수수료 퍼센트는 적지만 작은 돈, 뭐 할머니 생일에 할머니한테 100불 용돈을 보내겠다 그러면 수수료로 $20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액 무역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간 거래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동대문 시장에서 중국 상인들하고 거래할 적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씁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는 거의 송금 수수료가 들지 않아요. 동대문 시장에 물건을 하러 온 사람들이 뭐 신용장을 열고 제대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을 지불을 하고 물건을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소액 무역업계뿐만 아니라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자국 통화보다는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리플 스스로도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을 내놨는데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리플의 장점은 송금에 특화되어 있고 단점을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노드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80%만 합의를 하면 그대로 승인이 되는, 그래서 처리 속도는 빠르지만 탈중앙화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과도한 발행 물량이 약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들여다보면 리플사가 갖고 있는 물량이 전체 발행 물량의 한 40% 정도 돼요. 그리고 리플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게 지금 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그래서 리플은 이 물량을 매월 초에 한 15개 정도씩만 순차적으로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개도 쓰다가 남으면은 다시 에스크로 계좌로 집어넣는 방법을 택해서 리플 가격의 압박을 줄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초 15개씩 풀리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버겁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리플이 좀 진취적으로 해결 방안을 좀 내놔야 됩니다. 리플하면 유명한 말이 리또속입니다. 과거 어떤 가격 흐름을 보였길래 이런 용어가 생긴 건가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리플이 2018년 초에는 우리 돈으로 한 2,865원까지 치솟은 적이 있었어요. 이게 달러로는 그때 3.8달러인가 그게 높았는데, 이때 이렇게 치솟은 거는 사실은 비트코인이 치솟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포모가 가득 찰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이 치솟으면서 알트코인들이 뒷좌사 치솟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소외되면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막 쫓아가면서 사던 시기였어요. 그랬다가 이 이후에 비트코인이 반토막을 넘어서서 4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8천만 원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이 2천만 원까지 폭락을 해요. 이때 리플은 그 이상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170얼마까지 떨어졌어요. 2,800원까지 갔던 게 170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소송에 발목 잡혀가지고 힘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또속이라는 게 나왔는데, 얼마나 하면 떨어지고 얼마나 하면 떨어져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거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올라간 거는 이게 이유가 있어서 상승한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규제 일변도의 시장이었지만 이제는 가능한 암호화폐를 키워나는 정책 위주로 펼쳐질 거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옛날 이상으로 나빠질 리가 없기 때문에 그 옛날과 같은 이러한 폭락장은 오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리플의 발목을 잡았던 소송이 취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리플의 ETF가 승리 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정을 받더라도 한 20-30% 정도의 건강한 조정을 받지 옛날처럼 반토막이 난다거나 반의 반토막이 난다거나 이런 폭락장은 오지 않을 겁니다. 최근 들어 리플이 급등하고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리플에도 좋은 호재들이 많습니다. 리플의 8대 호재를 좀 들여다보면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됐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호재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소송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 리플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소송이 종료되면 리플의 주식이 나스닥에 상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이 한번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알트코인 시즌이 개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리플, 솔라나 등 다른 알트코인 ETF들도 생각보다는 많이 출시될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 5대 알트코인 혹은 메이저 10대 알트코인 ETF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합친 ETF도 나오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특히 수혜를 보는 게 메이저 알트코인들이고, 메이저 알트코인, 10대 알트코인을 다 더하면 사실상 암호화폐 전체의 비중이랑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전체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SAB 121 폐지로 인해서 이제 대형 은행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는데, 은행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은행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거나 은행 간 결제를 지원하는 리플로서는 굉장히 호재에 속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CBDC 시대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도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브릭스가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의 국제결제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게 CBDC를 기반으로 한 국제결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브릭스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이제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CBDC 시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들이닥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리플이 10개 국가의 CBDC 개발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안 유지상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또 국가 단위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CBDC 시대가 오면 각국의 그 CBDC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들이 리플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한 은행들이 많아요. 지금 리플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한 은행들이 40개국에 300개 은행이 넘습니다. 그래서 CBDC 시대가 온다는 얘기는 리플의 수요가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 때문에 이것들이 리플로 봐서는 성장 동력이고 또 최근에 리플이 관련 사업을 벌이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호재를 좀 들여다보면 리플의 CEO인 갈링하우스가 트럼프하고 저녁 식사 회동을 같이 했다는 게 하나 있고 이때 아무래도 관련 얘기가 많이 오가지 않았겠느냐라는 이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미국에서 리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진 적이 있어요. 즉 코인보이스에서 미국 거래량 리플이 1위를 했습니다. 그때 전체 거래의 한 25% 정도를 리플이 차지했는데 과거에 리플의 최대 거래국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전체 거래량의 25% 내지 30%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 불이 미국으로 옮겨붙으면서 미국이 리플 거래량 1위를 하는 통에 우리나라는 비중이 한 16%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우리나라 리플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호재도 받아들일 수 있는 뉴스입니다. 최근 XRP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민코인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코인은 이더리움 생태계나 솔라나 생태계에서 주로 발행됐었는데 최근에는 리플에서 민코인들이 발행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특히 리플 네트워크에서는 RWA 상품들이 여기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은행용 스탁 서비스가 이제 활발하게 펼쳐질 걸로 보기 때문에 리플이 은행용 암호화폐 스탁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도 AI 에이전트들이 활동하는 시대가 올 텐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주식시장에는 내재 가치를 따질 수 있는 게 있지만 암호화폐는 아직까지는 내재 가치를 따질 수 있는 특별한 공식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마케팅 전략으로 지금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게 내러티브가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인데 내러티브에서 리플이 생각보다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AI 에이전트가 거래를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리플이 강세를 보일 거다라는 것들이 등등이 지금 리플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리플은 지금 현재 40개국에서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파트너십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리플 네트워크를 쓰고 있는 은행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옆에 보이는 그림이 이게 브릭스 페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존 5개국의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브릭스 페이에도 들여다보면 5개국 CBDC 위에 리플이라고 쓰인 그 기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은행들이 그 나라 CBDC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CBDC가 활용이 되면 될수록 리플의 수요는 관련 참여기관들에 의해서 많이 늘어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최근에는 리플 네트워크에서 민코인이 증가하고 있고 RWA 상품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은행들의 암호화폐 수탁 사업에서도 리플이 많이 쓰일 것 같고 특히 최근에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예요. 출시한 거래량은 한 5,300만 달러뿐이 안 되는데 1일 거래량이 매일 1억 달러가 넘어요.
웬만한 선배 스테이블 코인을 제치고 지금 거래량 순위에서 한 4위 내지 6위 정도를 하는데 코인 마켓캡에 등록된 스테이블 코인만 해도 200개가 넘거든요. 그중에서 4, 5위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출시되자마자 시장의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리플의 뻥튀기 시세 조작 폭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을 전해주신다면요? 지금 리플을 이제 공격하는 쪽에서 스웬슨이라는 사람이 리플의 CEO를 향해서 리플이 시장 조작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전형적인 펌프 앤 덤프 행위라 그랬는데 펌프 앤 덤프 행위는 뭐냐면 과장된 정보를 퍼뜨림으로 해서 시세를 부추기고 그다음에 시세가 오르면 자기가 갖고 있던 거를 팔아서 이익을 챙긴다. 좀 불법 거래의 일종으로 리플이 그동안 시세 차익을 많이 챙겼다. 폭로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폭로가 나오자 볼린저 밴드상의 지금 리플 가격이 아래로 확산되는 그래프를 보이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볼린저 밴드를 좀 보시고 앞으로의 진행상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투자시기를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인 게이프에 의하면 리플이 그 에스크로 구자에서 5개의 XRP를 추가로 락업을 해지했다라고 나오면서 이게 리플 가격을 13% 급락시켰다고 나왔습니다. 이번 언락은 매월 초 10억 개가 풀리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거라고 합니다. 그럼 사실은 이거는 리플 측의 약속을 위반한 거예요. 매월 초에 10억 개만 풀고 그중에서 남는 거는 다시 예치시켰다는데 10억 개 푼 지 얼마 안 되는데 5억 개를 더 품으로써 가격 급락을 유도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즉 이런 폭로와 이러한 계획이 없던 락업 해제 같은 것들이 지금 리플 가격을 약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XRP의 볼린저 밴드를 보시는 것처럼 볼린저 밴드가 확산하면서 아랫단을 타고 지금 슬슬 내려온 지 벌써 일주일도 넘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랫단을 타고 내려오는 거는 지난해 말 이후에 지금 처음 생기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조심을 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 발행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리플이 추가로 발행한 건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 락업 해제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죠. 리플이 달러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을 지난해 말에 즉 12월 17일 날 출시를 했어요. 그 이튿날에는 이 출시 소식으로 리플 가격이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리플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도 이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리플은 이 담보물로 갖고 있는 미국 국채나 달러 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재상기관한테 감사를 맡겨서 매월 투명하게 감사증명서를 발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서 즉 테더와 이런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채택한 거예요. 지금 테더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게 테더가 갖고 있는 담보물이 제대로 된 담보물이냐. 즉 이게 미국 국채나 달러나 이러한 가치 있는 등가를 이루는 담보물이 아니고 중국의 등급 낮은 기업 어음이라거나 이러한 회사채로나 이런 것들이 비중이 많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투명하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같은 데서는 테더가 상당 폐지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의회가 요청하면 테더를 상당 폐지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면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배척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최고 강자는 테더입니다. 비중도 워낙 크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미국이 정치적으로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산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이제는 세상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2천억 달러 수준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막 성장 진입 단계로 들어간 단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이내로 이게 3조 달러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실상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입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나
USDC, 즉 서클 같은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앞으로의 추이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리플 스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5,300만 달러로 전체 시총 561위에 불과한데 일일 거래량은 총 발행량보다도 많은 매일 1억 달러를 넘겨요. 그래서 한 200여 개의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4위 내지 6위 정도로 할 정도로 시장에서는 인기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밝습니다. 그리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강점을 들여다보면 우선은 송금 시장에서 리플이 빠르게 송금할 수 있는 만큼 이 네트워크를 타고 가면은 리플 스테이블 코인도 리플과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빠르게 값싸게 한마디로 이제는 수수료가 거의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보내는 스위프트 시스템에 비하면 사실은 누구나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송금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시장의 잠재 강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하나는 디파이 시장이 앞으로는 굉장히 커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마 비생에서 가장 유망하게 뜨고 있는 두 섹터가 하나는 인공지능이고 하나는 지금 디파이예요. 그런데 이 디파이 시장에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는 많은 쓰임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말씀드렸던 이제는 테더가 아닌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 EU에서 만든 미카 혹은 마이카라고 불리는 이 포괄적 규제 법안에 의하면 신규 진입자는 물론이고 기존의 업체도 미카가 규제하는 이 법에 의해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돼요. 이 승인을 받아야 EU 거래소에서 상장돼서 할 수 있는데 지금 테더 같은 게 미카의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에서 재상장 폐지되는 거고 코인베이스도 의회가 요청하면 테더를 상장 폐지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미카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코인베이스 같은 데서도 퇴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강자는 이게 과연 서클한테 돌아갈지 아니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지 아니면 또 새로운 기능을 갖고 탄생하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 개발될지 여부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투자적인 부분에서 리플을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리플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지금 위험할 수 있어요. 시세 조작이라는 폭로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락업 해제를 계획이 없는 추가 물량도 풀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리플 측에서 이런 식으로 시장 관리를 하면 안 되고 좀 더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뭔가를 고민의 흔적들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옛날의 관성구대로 좀 쉽게 시장을 대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비전은 리플이 좋아요. 궁극적으로 스위프트 시스템의 대체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스위프트 시스템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서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들을 좀 죄막고 있는데 이거를 리플이나 다른 시스템을 허용을 하면 미국이 그러한 불법 자금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사실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 팔란티어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가상자산 시대에서도 어떻게 미국의 보안을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방법을 찾아내든 아니면 그 방법을 찾기 전에 디지털 가상자산 시대가 앞뒤에서 오든 결국은 변화를 겪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중심에 리플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리플과 더불어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쓰임새도 앞으로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으로는 리플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리플과 스위프트가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스위프트 시스템이 이 디지털을 지금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리플에서 그 ODL 서비스 즉 다른 통화들을 리플을 중간 매체로 둬서 서로 교환하고 거래하는 시스템을 지원하듯이 스위프트도 블록체인 송금 시스템을 2022년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체인링크의 CCIP라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는
리플은 2023년에 리플 CBDC 플랫폼을 출시를 했습니다. 각국의 CBDC 플랫폼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항해서 스위프트도 2023년 9월에 자기들이 만든 CBDC 플랫폼을 대형 은행들을 참여시켜가지고 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2년 내로 제대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즉 스위프트 시스템이 오히려 리플의 디지털 시스템, 가상 자산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리플과 경쟁하겠다라고 해서 스위프트 시스템이 지금 암호화폐 기술 쪽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스위프트 시스템의 경쟁이 그 치열함이 날이 갈수록 전입가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스위프트 시스템은 리플에 비해서 몇 가지의 단점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플은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자지구에서 전자기구로 한 번에 옮겨갑니다. 그런데 스위프트 시스템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는 아직 의문이에요. 여태까지 중간에 메시징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불법 자금들을 가려낼 수 있었는데 이거 없이 전자지금에서 전자지금으로 직접 가기에는 스위프트 시스템이, 그렇게 되면 스위프트 시스템도 중간에 불법 자금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능상에 있어서 리플과의 경쟁에서 좀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향후 리플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가격 전망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 매체에서 가격 전망한 걸 갖고 왔습니다. 그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뉴스에 의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2025년, 26년, 30년에 평균가, 최저가, 최고가를 전망한 게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십시오. 평균가 개념으로 보면 올해의 리플 가격이 한 4불대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내년에는 7불대, 그리고 2030년에는 42불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 크립토 뉴스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SEC에서 리플 ETF의 승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소송이 취하된다면 아마 리플 가격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어요. ETF가 승인되면 크립토 뉴스는 4불 50센트를 돌파하고 그 이후에 기간 유입이 지속될 경우에는 10달러에도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0달러가 돌파한다는 거는 이더리움에 도전하는 수치예요. 한마디로. 과연 리플이 이더리움까지 제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7년이 되면 지금 매월 초에 10억 개의 리플을 락업을 해제해서 내렸는데 그게 종료되는 시기가 2027년 하반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많던 물량이 어느 정도 시중에 다 풀리면 그때서부터는 리플 가격 상승을 기대해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7년이 되면 이 매체에서는 가격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최고가는 한 22달러, 최저가는 한 6달러, 평균가는 한 12달러 정도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플 가격에 호재가 될 수 있는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SAB 121이 폐지돼서 대형 은행들이 이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드는데 특히 수탁 사업부터 먼저 할 겁니다. 은행들이. 그 수탁 사업부터 먼저 한다는 얘기는 리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리플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큰 호재는 소송이 취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FRT20이라는 법안이 다시 재발이 되면서 이게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데 FIT21이라는 법안은 암호화폐를 분류해서 증권과 상품을 확실히 분류해내자. 그렇게 되면 지금 암호화폐의 70% 정도는 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상품으로 분류된 암호화폐는 관할 기관이 바뀌어요. 즉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이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관할이 되는 거고 상품으로 분류가 되면 그 70%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한마디로 제거가 됩니다. 여태까지의 모든 규제는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규제였기 때문에 암호화폐 70%는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해낼 뿐만 아니라 앞으로 SEC는 과거와 같은 규제 일변도의 기관이 아니고 오히려 소비자를 보호하고 암호화폐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탈바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되면은 많은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이게 암호화폐 시장을 한 번 더 달굴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가장 조심할 것은 변동성 노출을 극히 줄이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가능하면 비트코인 같은 거는 정리실장기 투자로 가지고 가고 알트코인 비중을 6대4 정도로 알트코인을 하시되 알트코인도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변동성의 노출이 적은 좋은 알트코인을 선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